전국에 계신 성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6강 강좌입니다. 보시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군의 역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 강의를 끝으로 다 끝이 났고요. 여기서부터 해서는 시험에 큰 틀에서 이제 좀 간략하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문제는 제가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어렵게 나올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문제를 만들긴 했지만 아마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제 문제보다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레벨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패턴들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PPT로 해서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군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앞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앞에 했던 내용 복습이에요. 복습. 보시면은 우리의 국군은 기록상 지금 적혀있는 상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 국군의 뿌리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한말이 언제입니까? 일본 식민지 들어가기 직전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전미의병, 그 의병으로부터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군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강복군까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남조선 국방경비대에서 대한민국 국군, 여기 국군은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고서 나서 만들어진 그 군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직후에 국군으로 출범했다라는 거,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레벨은 여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우리 역사했을 때 배웠던 반복했던 내용들, 그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이해하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먼저 정부 수립 전에, 제가 앞에 한국사 강의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북한은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지들끼리 미리 세팅 과정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부를 선포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세팅은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기다리고 우리가 딱 건국하자마자 바로 한 달 뒤에 바로 자기들 바로 출범을 했잖아요, 정부를. 그 전에 이미 애들 또 북한 애들 또 군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복습이죠. 한말의병, 독립군, 강복군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고, 그러한 내용은 국방부 훈령 제1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 했던 내용은 복습입니다. 자, 그리고 국군 조직의 법적 근거입니다. 국군 조직법, 국방부 작제, 그 다음에 직제죠. 그리고 여기 건국 후에 무장 게릴라 소탕 작전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은 군인이 되려고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출제진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무조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 군인이니까 우리나라 국군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법적 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주시고, 왜냐면 단답형으로 이걸 가지고 뭐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나라의 국군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물론 터무니없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뭐 브라운 각선이 뭐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 들어가겠지만 그때 요 국군 조직법이나 국방부 직제 중에 하나를 찍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군의 역할인데, 자, 시기별로 우리나라 국군도 조금씩 변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1950년대는 이건 언제냐면 기준을요, 6.25 전쟁 직후, 6.25 전쟁 후로 보시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차피 왔다 갔다 엉망진창이다. 끝장을 보자.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물량전이지만 물량을 막 퍼부었지만 어느 한쪽으로 승기가 기우지 않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손 떼고 싶습니다. 그때 미국이 승만 그만하자. 대신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 국군 우리가 최신 장비나 또는 아니면 좀 더 고급화 시켜주고, 그리고 니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갔던 게 바로 여기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군사력이 강화되었고 전후 복구원 미국의 원조가 있었다라는 거. 앞에 했던 것도 복습입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베트남 파병입니다. 이거도 앞에서 우리가 수업할 때 했었잖아요. 베트남 파병입니다. 이거는 언제 때였습니까? 누구 정부 때라는 걸 제가 꼭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누구 정부 때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명분? 정권을 틀어진 명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방공, 공산주의를 무찌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개발.
적어도 삼시세끼 중에 한 끼는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 라는 컨셉으로 경제개발을 돌리려고 했지만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한일 국교 정상화,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베트남 파병. 근데 명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냥 보내면 국민들의 반발이 세니까 그 전에 우리 6.25 전쟁을 도와줬던 우방 국가들에 대한 보답이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돈을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 돈으로 박정희 정부의 두 번째 정당성이었던 바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돈을 돌렸고,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박정희 정부의 밝은 면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면은 특히 뭐에 주목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 복습이죠. 브라운 각서. 이 브라운 아저씨랑 베트남 파병에 관해서 맺었던 조약을 살펴보게 되면, 각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 미국이 우리나라 군대를 최신 장비로 풀세팅 다 했던 내용 복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 돈을 빌려주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건축을 할 때 우리나라 건설업계에게 우선권을 줬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가져오게끔 하고 그 돈을 또 미국이 지원해줬고요. 지불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인들 미국이 월급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베트남 특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로 경제개발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 내용들은요. 각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때 내용을, 디테일한 내용은 비전투병. 전투에 참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비전투병으로 갑니다. 저희 그 친척들 중에 이거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들어보시면 월급을 엄청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64년부터 파견했고, 전투병 파병은 비전투병보다는 적긴 했었지만 65년부터 해서 73년도에 점차적으로 나중에 철수했다라는 거. 그래서 베트남 파병의 내용은 박정희 정부 때 내용으로도 나왔었고 여기도 나오니까 이거는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향토 예비군 창설입니다. 네, 예비군은 여러분들이 특히 여군을 지원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군인으로 가시는 거니까 군대를 갔다 오진 않으셨겠네요. 저는 갔다 왔죠. 저는 장교로 전역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장교가요, 예비군 기간이 일반 병사들보다 깁니다. 7년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 힘든 고생 끝에 전 예비군이 끝났습니다. 그 예비군인데, 예비군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정식 명칭은 향토 예비군이에요. 향촌 사회의 땅을 지키는 예비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군대를 가게 되면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우르르 모입니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잖아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돌아갔던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향토 예비군입니다. 이게 보시면 68년도에 북한이 사실 이때 도발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에 맞서서 우리는 대전공설 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시민 15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을 해서 오픈을 한 게 바로 향토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라는 건 뭐냐면 예비군대라는 거죠. 끝난 거예요. 지금 실제로 군대에 있는 애들은 예비군이 아닙니다. 현역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비군은 비상상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예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역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만 치고 나면은 시험 공부했던 거 다 딜레트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피고통 흘리면서 군대 훈련을 받았던 것도 끝나버리면 전역하면 안 써먹으면 다 까먹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저 탱크 운전 면허증 땄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면허증 딸 때 외에는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올라오면 몰 수가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게 만든 게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예비역 장병이 중심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시에는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1년에 한 2박 3일 정도 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훈련을 잠시 받으면서 만약에 그러다가 그 유사시 훈련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이 안 되는 바람에 대구에서 예비군을 받게 되는데, 대구에서 예비군을 받게 되면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저는 대구에 내려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딱 한 번 그랬었는데 전역하자마자 서울에 상경을 해서 주소 이전을 못하는 바람에 첫 그 예비군을 대구에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포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포병은 대포를 뻥뻥뻥뻥뻥뻥 쏘는 부대인데 대포를 쓰는 부대는 포병은 우리나라 다 전방에 있습니다. 왜? 아니 후방에서 있으면은 쳐들어왔을 때 쏴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인 대구를 갔을 때는 대구에는 포병이 없어요. 근데 저는 포병 장교잖아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포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장교냐면은 저는 전쟁이 터지면 대구에서 제일 큰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기록 장교라고 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구에서는. 그래서 뭘 하냐면 환자들, 전방에서 다치는 환자들이 후방 병원으로 이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들어온 애들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얘는 계급이 뭐고 주소가 어디고 요걸 기록 장교로 가는 건데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평시에는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 유사시에는 향토 방위를 전담하는 거고 그 전담을 위해서 중간에 미리 훈련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정규 군인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향토 예비군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현역 군인이 아니고 비정규 군인이다라는 거, 예비역 장병이다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국군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율곡 사업이라고 해서 요 율곡 사업이라는 키워드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우리 앞에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대탕트, 냉전이 완화됩니다. 이념의 대립이 세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6.25 전쟁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서서히 그런 게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자꾸 철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력이 약해지고 하니까 그거를 빠져나가는 걸 보완하고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게 율곡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대북 전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수립을 했고 전투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율곡 사업을 하는 도중에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라는 거. 새마을운동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평화유지활동군입니다. 평화유지활동군의 개념인데 요 개념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쉽게 나온다라면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평화활동 유진군에 대한 내용으로, 개념으로 옳은 것은, 의의로 옳은 것은, 의미로 옳은 것은 했을 때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는데 이름 그대로 가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군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의 주도로서 첫 출발을 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전 감시한 이후에 60년간 120개국에서 60개 지역에 약 100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요 120개국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들 나라도 케어 못하는 나라들이 딴 나라에 이렇게 파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파병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 우리나라가 찐딴데 아니 우리나라 얘들은 지 똥도 못 닦는 애들인데 야 와서 딴 나라 좀 도와주라고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분쟁 지역에서 전쟁 감시나 평화 조성 및 재건, 치안 활동, 난민 및 이재민 구호 활동 등을 했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로 치면은 그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 유시민 대위 최근에 했었던 갑자기 그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송혜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송혜교의 히로인, 그렇죠? 그 남자가 했던 역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가 있었냐면요. 소말리아의 상록수 부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화유지활동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의 활동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각각 부대가 몇 개 있습니다. 활동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활동을 제가 아마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힌트를 이걸 다 줄 겁니다. 아마. 제가 문제는 그렇게 구성을 안 했어요. 어렵게 냈고 제가 만든 문제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됐지만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다 줄 겁니다. 힌트를.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평화유지활동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와 나머지 부대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찾으면 될 거고 터무니없는 오답으로 뭐 별무반이니 별기군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건 그냥 걸러내면 되는 거고요. 또는 정말 어렵게 나오면은 제가 문제 냈던 것처럼 상록수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몇 개 힌트를 던져놓고 나머지는 뒤에서 배우는 부대의 특징들이 오답 선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대마다 각각 부대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말리아 상로수 부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아마 정답으로 나온다라면 읽을 겁니다. 최초로 UN 평화유지활동군으로 파병을 한 게 소말리아 상로수 부대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아마 이변이 없는 한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뭘 했냐면은 상로수 부대가 우리 상로수가 뭡니까? 푸른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말리아 땅을 푸른 옥토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쉽게 나오면은 요걸 비워놓고 요걸 요렇게 힌트를 주겠죠. 그러면 상로수 부대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내전으로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항폐화된 뭐 도로니, 관계수로 개통, 뭐 학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최초의 UN PKO 활동이다라는 거. 최초의 UN 평화유지활동 파병이니까 다 최초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소말리아 상로수 부대를 찾으시면 정답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부대입니다. 이번에는 서부 사하라의 국군 의료 지원단입니다. 현지 유엔 요원에 의한 의료 지원이고요. 여기 지역에 뭐 당연히 의료 지원단이니까 뭘 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방역, 전염병 예방 활동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서부 사하라 국군 의료 부대까지 보급과 지원을 실시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파병 기간 동안에 의료 지원 의무를 기본으로 했고 방역, 전염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소말리아 상로수 부대랑 완전 스타일이 다르죠. 소말리아 상로수 부대는 내전으로 망가진 걸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치안을 담당했던 거라면 여기는 의료지원단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시문이나 힌트로 나왔을 때 의료와 관련된 게 있으면 전부 다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찾으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의료지원단이니까 의료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찍어내면 정답으로 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앙골라 공병부대입니다. 공병이 뭐냐면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 전쟁이 터지거나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급하게 뭐 작전을 했을 때 뭐 탱크들이 만약에 강을 건너야 된다. 그걸 전문용어로 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너야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병들이 왁 달려와서 신속하게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쟁했을 때 역할을 하는 게 공병입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앙골라에 파견된 공병부대는 보세요. 교량, 다리잖아요. 파가 된 거. 그리고 비행장 복구. 아니 이런 거는 그냥 군인들이 어떻게 고쳐요. 전문적으로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병부대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계기로 95년도에 이렇게 파병을 하면서 96년도에 우리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제의 비상임 2499에 진출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파병을 하는 게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니까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나라의 입김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아니 왜 우리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도 세계 평화에 또는 세계 각국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거 봐라 이런 거 하잖아 우리도 왜 우리 빼놓고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또 입김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공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인도적 구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라는 거. 그래서 앙골라 공병부대와 관련된 키워드 또 잡아들었습니다. 문제 나오는 패턴은 또 동일하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대와 관련된 내용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동티모르 상로스 부대입니다. 여기도 상로스 부대는 똑같다 그랬죠. 푸른 옥토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또 포인트가 최초인데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최초로 어떤 부대냐면은 보병 부대를 여기다가 파견해요. 동티모르에는. 그러면서 각종 치안 활동이나 동티모르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라는 거. 앞에 소말리아 상로스 부대가 더 중요하죠. 거기는 최초가 2개가 들어갔었잖아요. 거기는 완전 최초고 여기에서도 최초로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거는 보병 부대를 처음으로 보냈다라는 거. 그래서 2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레바논 동명부대입니다. 레바논 동명부대는 앞에 있었던 동티모르 상로스 부대와 이후에 2번째로 파견했던 보병부대입니다. 그리고 정전 감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이제 일어나는 걸 미리 사전에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고 기타 등등 이러한 방역 활동이니 도로 포장이니 관공서 시설물 이런 활동을 막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동명부대가 민사작전했을 때 명칭이 피스 웨이브라 그래서 요렇게 분리였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겠죠. 이 부대를 찾아낼 수 있게끔 제시문 힌트로 나올 때는 이게 들어갈 거고요. 또는 이거를 단독으로 물어볼 때는 이변이 없는 한 이게 정답 선지로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잡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민사작전을 했을 때는 어떠한 작전을 하냐면은 거의 다 파견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하죠. 노후된 건물 기본적으로 보수하고요. 도로 신설하고 만들고 민들을 통해서 의료 지원 활동,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민사작전 활동 이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의료 지원 활동 같은 경우도 국군 의료 지원단의 활동과 겹치는 게 있어요. 다 조금씩 겹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확실하게 그 부대만의 특징만이 시험 문제 힌트로 나오고 걸리겠죠. 물론 여러 개 힌트로 나올 때는 다 던져 놓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 몰라도 이거 알면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다 던져 놓지만 정답으로 들어갈 때는 명확한 것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별표를 치고 이거는 꼭 알아주세요 라는 게 이변이 없으면 정답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 동명부대의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전 장병이 UN 평화유지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UN 메달을 수여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암기법으로 가자면 밝을 명. 메달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밝은 메달을 가졌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레바논의 동명부대까지 한번 알려드리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IT 단비 부대요. IT의 단비를 내려주겠다라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진의 잔해나 도로 복구, 심정 개발 등을 해서, 심정은 뭐죠? 물 없는 거. 그 다음에 콜레라가 이 지역이 잘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각종 이런 응급 활동을 했다라는 거. 사실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키워드는 콜레라가 또 포인트가 되겠죠. 콜레라가 창궐 이후에는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좀 짧은 부대 같은 경우는 출장률이 좀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대신에 뭐 오답 선지로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눈으로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부대 총 몇 개였습니까? 그러면 부대가 6개 부대죠. 6개 부대 중에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소말리아 상로스 부대, 그리고 서부 사하라 국군 의료 지원단, 그리고 레바논 동명부대, 요 3개가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요 3개는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이러한 다국적 평화활동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UN 안보리와 결의해서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해서 각 지역으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좀 힘든 지역, 재건이 필요한 지역에 파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서 분쟁 지역의 안정화와 재건에 똑같은 소리죠. 역할에 중요한 담당을 했던 게 바로 다국적 군 평화활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한번 싹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UN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할 수가 있기도 한데 뭐 극히 떨어지긴 하지만 간단하게 가볼게요. UN 평화유지활동은 주체가 누굽니까? UN이니까 UN인 거예요. UN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국적군 평화활동 같은 경우는 다국적군, 여러 개의 국가가 싹 다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거는 UN이 어떻게 하라고 주도한다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협회가.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 어떤 일이 사건이 되면 일단 아시아 지역 내에서 따로 파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시아인들끼리 일단 해결하자. 나중에 뭐 유럽 쪽에서 지원해주면 지원하는 건 별개 문제고요. 그리고 특정 국가. 예를 들면은 우리랑 뭐 혈맹인 나라가 힘들어졌다. 그러면 도와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했던 게 다국적군 평화활동입니다. 주체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지휘니 통제도 당연히 UN 평화유지활동군 같은 경우는 UN의 어떻게 보면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국적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국가 사령관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 경비 같은 경우는 UN에서 대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반대로 다국적군 평화활동 같은 경우는 참여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다른 인근 나라에서 뭐 아시아 지역에서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가 크게 쓰나미나 아니면 크게 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막 의료 지원 이런 거 보내주잖아요.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국가 돈으로 자체로 주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다국적군 평화활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2개 비교하는 거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여기는 UN이 중심인 거고 여기는 해당 국가가 중심인 겁니다. 그 차이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국군의 다국적군 평화활동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우리 지금 큰 차이를 비교했었죠. 앞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UN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갔다는 거면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던 게 우리의 최초의 다국적군 평화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군대 플러스 재건 지원팀과 방어부대까지 같이 파견했습니다. 방어부대는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최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걸리면 이게 또 나오겠죠. 다국적 군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또 시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2001년도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9.11 테러고 있었는데 이 9.11 테러 이후에 이러한 군대를 우리는 본격적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빈라덴이라는 아저씨, 그 아저씨 때문에 여기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을 알려진 이때 이 아프가니스탄의 작전명이 테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각종 부대들을 파병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여기에 지방 재건팀 방어를 위해서 오시노 부대, 요것도 좀 기억을 하시게 되겠죠. 방어를 위해서 오시노 부대를 파견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안에 있었던 스토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했다. 그리고 최초의 우리의 다국주군 평화를 위해서 파견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오시노 부대는 뭐냐면은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거로서 여기 보면 각종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말리아 해역입니다. 자, 여기는 최초의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서 이번에는 앞에 보시게 되면은 최초에 그냥 파견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뭘 파견을 최초로 한 거냐면 함정입니다. 함정. 소말리아 해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소말리아 지역이 내전이 심해지면서요. 이 일대에 해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해적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해부대, 이게 뭘 본다는 거냐면 우리 예전에 장보고 있잖아요. 장보고 아저씨. 완도에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 아저씨가 만들었던 청해진, 이 청해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있던 해역에 있던 해적들을 싸그리 다 소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획득하기도 했었죠. 군사와 경제를 틀어졌었던 그겁니다. 그걸 본탄 거예요. 그래서 이 청해 부대는 청해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소말리아에 있던 해적을 소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엔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해적 퇴치 활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창군 이래 최초로 군대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우리가 배를 보내는 거예요. 함정을, 청해 부대를. 그리고 실제로 이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반 배와 우리의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붙들린 적이 있어요. 이때 이 아덴만 여명작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군대로 가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활약이라 그래서 수십 번 보게 될 겁니다. 영상으로. 제가 영상으로 수십 번 봤다라는 거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만 여명작전을 실시를 하고 이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소말리아로부터 필압됐었던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구출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훌륭한 작전이었고 아마 시험에 100%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 알려드렸죠. 함정 파병 그리고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말리아 해역 파병 또 문제 패턴은 앞에서 나오는 패턴과 똑같이 힌트 다 주고 요거 찍어내거나 아니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 최초로 함정을 파견하였다. 청해 부대를 파견하였다. 정답. 그 다음에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하였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국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국군의 정통과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가 어떻게 세계 각지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